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도 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만나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 영상 강의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상세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75페이지까지 나갔어요. 75페이지에 파일 시스템 이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리눅스에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무엇인가는 교재를 보면서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의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지금 77페이지, 78페이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변천을 거치기는 했지만 개괄적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75에서 7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파일 시스템이란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그 위에 윈도우스에서도 우리가 탐색기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이며 디렉토리며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의 파일 시스템도 하는 역할이 그거랑 똑같아요. 먼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운영체제를 로드하는 거죠. 설치하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이미 디스크가 인식된 상태입니다. 디스크를 인식하고 그 디스크에 파티션 분할을 하고 각 파티션마다 포맷을 달리해서 넣을 수도 있고 같은 포맷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파일 시스템을 넣기 전에 디스크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파일 시스템을 올리고 그리고 올라간 파일 시스템 위에다가 사용자들이 사용할 파일이며 디렉토리며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가상 기기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버추얼박스에다가 새로운 파일 시스템 하나를 붙여보는 작업을 실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의 중간 부분쯤에 파일 시스템의 기능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사용자가 파일을 또 혹은 디렉토리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4번에 파일 공유를 위한 기능도 제공하고 이런 것은 왜 짚어나가는가 하면 파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짚어봅니다. 5번 봅시다. 5번은 백업이나 복구를 위한 기능을 또 준비해 줄 수 있고요. 6번 사용자나 장치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이름 대신에 적절한 다른 이름을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7번에 보면 암호화 복호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8번에 보면 그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명령어로 이걸 다룰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까지가 이제 파일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리눅스의 역사와 함께한 파일 시스템들의 발전 사항입니다. 먼저 맨 위에 미닉스라는 이름이 보이죠. 이것은 파일 시스템 말고 우리가 운영체제 배울 때도 나왔던 이름이었죠. 어떤 운영체제였죠? 유닉스를 본따서 만들었지만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던 그 운영체제였죠. 최초에 그 리누스 토발스가 리눅스를 만들기도 전에 만들어진 미닉스라는 소스 개발 안 한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요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77페이지에 있는 그 표랑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다 메모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모태가 되었지만 파티션 사이즈 63메가, 파일명 너무 짧게 14자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제한이 있었어요. 이것을 발전시켜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순의 흐름입니다. ext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을 아주 오랫동안 이끌어온 그런 파일 시스템입니다. 미닉스에서의 제한사항, 즉 요것들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극복했는데 이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고, 여기 아니고 요 중간에 ext2 있는데, ext에서 개선한 것을 더 완전하게 개선을 했으며, ext3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거 빨간색 이겁니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ext3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디스크에 어떤 작업, 쓰기를 하기 전에 로그에 데이터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종료 시에도 안정적으로 디스크 전체를 백업하지 않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ext4는 ext2와 3하고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한 버전입니다. 하위 호환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디스크 포맷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위 호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지원했는지 봅시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파일로는 16TB까지, 디스크 볼륨으로는 1EB까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파일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런 단위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1EB. 우리가 기가바이트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어떻게 가죠?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2의 3승 바이트, 2의 6승 바이트, 2의 9승 바이트죠. 기가바이트 다음에 테라바이트, 그럼 2의 12승 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2의 15승 바이트, 엑사바이트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2의 18승 바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XFS. 요것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좀 질문에 나온 부분들이라 표시를 해봤습니다. 실리콘 그래픽스사에서 개발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알죠? 로그를 남겨서 복구를 편리하게 했다. 같은 얘기네요. 로그를 남긴다. 그리고 레드햇 리눅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의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교재에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NFS까지는 봐두도록 합시다. VFAT과 NFS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VFAT이라는 것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과 윈도우스 파일 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FAT3이라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만든 게 VFAT이라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리눅스, 유닉스의 특징 중에 다양한 파일 시스템 지원도 특징의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NFS라는 것이 있죠. NFS는 네트워크상의 시스템 파일들을 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시스템 공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시 나오지만 여기에서 일단 우리의 리눅스 파일 시스템 CentOS 7의 파일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etc의 fs 탭
예, 파일 시스템 테이블인데 etc/etc라는 디렉토리는 뭐가 모여 있는 곳이었죠?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외워두세요. 캣이라는 거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명령어였어요. /etc라는 디렉토리는 각종 프로그램들의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 거죠. 파일 시스템을 올릴 때는 이 환경 설정 파일에 따라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나의 파일 시스템이 나옵니다. 지금 스왑이라는 거는 메모리하고 디스크 사이의 스왑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빼고 XFS를 사용하고 있죠. 예, CentOS 7은 XFS를 사용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그림을 보면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 하면서 여기 맨 윗부분에 보면 디스크 드라이브를 하드웨어 장치를 꽂았을 때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특정 디렉토리로 보이겠죠. /dev 밑에 그렇게 디렉토리로 보인 상태에서 파티션을 나눠요. 나눌 수도 있고 통째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각 파티션별로 원하는 대로 파일 시스템을 올립니다. 어떤 명령에 의해서냐 하면 mkfs라고 써 있는데 이게 make file system이라는 이름의 명령어예요. 이걸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여기 써 있죠.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럼 파일 시스템이란 처음에 부트 블럭, 그 다음에 슈퍼 블럭, 그 다음에 iList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길겠죠. 여기 조금 길게 나왔지만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iNode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iNode란 무엇이냐 하면 파일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사용자도 제가 처음에 리눅스를 설치할 때 사용자 이름으로 제 이름 이니셜을 넣고 사용자를 등록을 했죠. 그렇게 하면 그 사용자 이름도 물론 겹치게 쓰면 거부합니다. 고유한 이름으로 쓰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고유한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리눅스 안에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용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사용자를 구분하고 관리를 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파일도 겹치는 이름을 사용 못하게 하죠. 같은 디렉토리 안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파일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파일마다 iNode라는 유일한 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관리를 해요. 그럼 iNode가 뭔지 이제 안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가봅시다. iList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iNode의 목록이에요. 그럼 여기 iList가 있다라는 것은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부트 블럭, 슈퍼 블럭 뒤에 iNode의 목록인 iList, 그 다음에 실제 파일과 디렉토리들의 내용 이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블록만 따로 떼서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iList가 나오고 그 뒤에 실제로 데이터 내지는 디렉토리 블럭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iList라는 거는 그냥 변화는 없어요. iNode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블럭이 있다. 그럼 데이터 블럭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파일 있죠. 내가 보관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놓은 파일. 그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파일, 각 파일마다 iNode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iNode들은 이 데이터 블럭에 해당되는 iNode들이에요. 그러다가 디렉토리 블럭이 생긴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 블럭에는 iNode하고 파일 네임하고 짝지어 놓은 이 테이블을 보관하고 있는 게 디렉토리 블럭입니다. 그러면 이름으로써 특정 파일의 위치를 찾아간다 라고 했을 때 이름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서 디렉토리 블럭에서 iNode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Node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얘는 어느 위치에 있다. 그리고 찾아가서 여기 파일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방금 전에 본 것은 리눅스의 전반적인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ext2 파일 시스템인데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현재는 아까 본 대로 XFS였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ext4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위 호환성 있는 ext2의 확장이기 때문에 ext2의 구조를 알게 되면 ext4의 구조도 자연히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ext2의 구조를 설명해 놨습니다. 밑에 내려와 보시면 디스크 드라이브, 지금 좀 전에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레이어가 추가되었냐면 이런 블록 그룹 012 이렇게 하는 블록 그룹들이 모여있는 레이어가 하나 추가됐어요. 좀 전에 그림에서는 슈퍼 블록이 요 윗단에 부트 블록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 그룹들 단위로 슈퍼 블록을 가지게 돼서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다르게 된 것이고,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블록이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블록은 디스크하고 메모리 사이에 한꺼번에 읽고 쓰고 하는 단위를 블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4kB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슈퍼블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슈퍼블럭이라는 것은 지금 블럭 그룹 하나에 슈퍼블럭 하나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 쭉 있고, 그래서 이 슈퍼블럭은 하나의 블럭 그룹, 이거 상위단에서는 ext2가 아닐 때는 하나의 파티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파티션 단위 또는 블록 그룹 단위로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가라는 정보를 담는 매직 넘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슈퍼 블록에 여러 가지 대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직 넘버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매직 넘버 중에 ext 파일 시스템을 의미하는 매직 넘버는 헥사 값으로 2바이트인 영문 EF53이다. 이런 상세한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게 과거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교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슈퍼블록은 대표적인 내용, 파티션 또는 지금 이 상황이면 블록 그룹의 대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는 매직 넘버도 가지고 있다. 이제 81페이지 X 윈도우 부분을 보겠습니다. X 윈도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리눅스 상에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즉 GUI를 표현하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X 윈도우의 역사는 여기 오른쪽에 적힌 3개의 X 윈도우, X11이라고도 불리우는 X 윈도우가 개발되다가 X프리 86이 출현하고 X.org, 이것은 X 프로토콜 중에 서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X.org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X 서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X 윈도우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면 제가 서버가 있다는 건 클라이언트도 있다는 얘기겠죠. 서버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는 것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봅시다. X 윈도우가 탄생한 배경은 리눅스가 그 전에는 그럼 GUI가 없었다는 것은 텍스트 모드로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GUI를 입힐 필요가 있어서 X 윈도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X 윈도우의 가장 큰 특징은 X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TCP/IP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프로토콜이라는 건 통신 규약이죠. 그러니까 통신에 의해서 GUI를 컨트롤합니다. 어떤 식으로 X 서버가 서비스를 하고 X 클라이언트가 X 서버한테 요구해서 GUI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X 서버하고 X 클라이언트가 서로 같은 기기 안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기기 간에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럼 그런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다음 장에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TCP/IP 프로토콜이니까 포트 번호도 가지고 있어요. 6000번, TCP 6000번 포트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X 윈도우가 동작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X 서버와 X 클라이언트가 있는 통신 구조라고 했어요. 그럼 X 서버가 사용자 쪽에 있는 UI에 관련된 기기들을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을 다 X 서버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X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GUI를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서를 쓴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가 당연히 GUI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도 하나의 X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웹 브라우저 등등 모든 것이 다 X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라고 가정하고 사용자가 A라는 키를 쳐서 그거를 화면에 보이기까지 X 서버와 X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여기에 앉아서 키보드에다가 A라고 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받죠? X 서버가 받아요. X 서버가 받아서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이 스크린상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A라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서 이 프로그램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프로그램 쪽으로 A라는 키를 전달합니다. 전달은 TCP/IP 통신을 통해서 전달해요. 그러면 이 워드 프로세서가 판단을 해서 화면의 어느 위치에 어떤 폰트로 어떤 크기로 A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거를 통신 프로토콜에 맞게 패킷을 만들어서 X 서버 쪽으로 보냅니다. 역시 TCP/IP 통신을 통해서 보내요. 그럼 X 서버가 그것을 스크린에다가 얘가 시킨 대로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고이 A라고 적어서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X 서버가 X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하면서 사용자 측에 나열되어 있는 UI에 관련된 기기들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X 서버하고 이 X 클라이언트하고는 서로 TCP/IP 통신을 하는데 얘네 두 개가 반드시 같은 기기 안에서 동작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요겁니다. 리모트 머신. 그러면 이 네모 박스가 하나의 PC고 이쪽은 다른 PC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PC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이 둘이 TCP/IP 통신만 할 수 있는 상태면 됩니다. 그럼 통신에 의해서 이쪽으로 지금 A가 들어왔다 알려주고 얘가 그러면 화면의 어느 위치에다가 A라고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얘가 화면에다가 A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는 자기가 A라는 키를 탁 쳤더니 화면에 A가 나타났네 라고 그냥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PC에 원격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가 깔린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격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는 것이 이 X 프로토콜이며 X 윈도우의 구조다 라는 거를 아시고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보통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생각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자체가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럼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X 클라이언트 쪽이 서버고 사용자 쪽이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X 프로토콜의 입장에서 보면 이 UI를 관할하는 이쪽을 잡고 있는 것이 X 서버고 거기에다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일을 시키는 쪽이 X 클라이언트인 것이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이 개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 X 윈도우 관련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X 윈도우 다음에 X프리 86 그리고 X.org 순으로 나왔는데 X.org는 X 프로토콜 중에 서버 측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은 어디 있으며 그건 누가 사용할까요? 좀 전에 화면에서 X 서버는
그 화면상에서 X 서버라는 것은 리눅스 배포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죠. 리눅스가 깔린다라는 것은 그 시스템 안에 X 서버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 클라이언트는 GUI상에 화면에 GUI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X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 X 서버랑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화면에 표현할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눅스 상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거는 리눅스 배포판을 만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 누구나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는 배포되어야 하겠죠. 일반 사용자들에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X 윈도우 관련 라이브러리다 라는 것은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해주는 X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다 라는 거예요. 여기 X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는 순서가 있어요. X 라이브가 먼저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능 확장한 것이 XCB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X라이브나 그럼 XCB를 사용하면 물론 X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즉 GUI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들은 좀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라이브러리들이어서 이거를 한번 감싼,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이 상위의 라이브러리들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기능을 포함하는 고수준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GUI를 가지는, 계산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GUI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라이브러리를 내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써야 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두 가지죠. GTK 플러스 Qt 라이브러리 둘 중, 예를 들면 GTK 플러스를 내가 사용해서 GUI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면 이 라이브러리를 내가 짜는 .c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물론 .c여야 되는 필요는 없어요. 다른 랭귀지여도 상관없고 해서 작성을 하면 마우스 컨트롤 되고 화면상에 이렇게 오버레이해서 창 여러 개 띄우고 사용자랑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